안녕하세요. 땅짓고 서지영입니다. 오늘 상가투자 그리고 토지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옥탑방 보보스 김종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2023년 투자 유망 지역 그리고 뭐 침체기에 적절한 투자 전략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2022년 한 해가 굉장히 부동산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2023년도 이제 침체기가 조금 더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실 때 이 토지 투자의 전망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그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토지는 특정한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를 때 호재가 없는 땅값이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잖아요. 그럼 집값이 떨어질 때도 호재가 없는 토지는 떨어집니까? 떨어지지만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는 오릅니까? 당연히 오르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는 경매를 통해서 토지 투자를 한다. 네. 예, 근데 유망한 지역의 거를 한다.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예, 괜찮은 굉장히 괜찮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주택 불황기 때 2008년에서 2013년 그때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죠. 예,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이 지역의 땅이 유망하다 이랬을 때 그냥 일반 매매로 사도 괜찮은 것들인데 경매로 나오면 훨씬 더 한 레벨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네. 근데 경매로 하려고 할 때 금리가 너무 낮아버리면 그러면 그때 괜찮은 매물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높고. 그러면 토지 투자에 살펴봐야 하는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토지 투자의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요, 네. 철도 호재도 중요하지만 그 간선 도로망 구축 계획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라.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철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 철도 호재를 무시하는 뜻은 아닌데 도로 호재가 철도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된다 그럴까요? 한 도로 개통을 한 2, 3년 앞두고 있는 지역에 토지 내다본다. 괜찮을 것들이 되게 많죠. 또 더 살펴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나요? 뭐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데를 간다. 네. 예, 그런 데가 좋죠. 특히 이제 회원님들이 공부를 좀 하신다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공부를 해가지고요.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용도지역으로 얘기하자면 계획관리지역, 네. 그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도로폭 6m 이상에 접한 토지, 예, 그런 곳들 위주로 도로 개통하기 한 2, 3년 전에 사놓는다. 네.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사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럼 특정 지역을 찍어서 어디가 좋다는 말 하지 말고 네. 여기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될 때를 찾아보세요. 아,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주 월롱면 도내리에 경매에 나온 사례가 있는데 네.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공장이거든요. 네. 이게 경매를 그냥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공장이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경매에 나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이제 이 공장이 2018년 4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9억 8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경매가 유망하다 그랬잖아요. 네. 9억에 이 공장을 일반 매매로 샀다면 대출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거든요. 네. 경매로 낙찰 받으니까 이게 대출이 7억 6천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초기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임대 맞추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만은 9억에 낙찰받은 공장인데 월세가 380 나와요, 현재. 이 공장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써져 있지 않는데 파주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9억 주고 낙찰받고 뭐 세입자한테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고 있으니까 이자 충당하고도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네. 시세가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 예. 최근에 추가 대출 받았는데 12억 5천 받았거든요. 그럼 투자금 다 했었죠. 12억 5천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는 시세를 보통 얼마 정도 받겠어요? 얼마나 받나요? 한 20억 이상 본 거예요. 예. 20억 하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지금 562평이니까 평당 400만 원만 하더라도 22억 4천이거든요. 그럼 평당 400 하냐? 충분히 하죠. 그럼 여기 땅값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월롱 IC가 하나 보이죠?
이게 원래 없던 고속도로예요. 우리가 입찰할 때 2018년 것만 하더라도 여기 공사하고 있는 부분 좀 보이죠, 그죠? 이렇게. 네. 그죠? 공사를 하고 있고 최근 거를 하면 최근 거도 공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개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입찰할 때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계획된 도로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이 앞에 도로는 확장 계획이 있고요. 네. 그전 여기 지목 도인대까지가 도로인데 요만큼 확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까지 이 정도 확장 계획이 있는데 왜 이걸 확장하느냐? 여기 보세요. 교통광장이라고 해놓고 이게 뭐 하나 보이죠? 요렇게 분필돼 가지고 뻘쩍 튀어나온 거 있죠? 네. 이게 제2외곽 고속도로 IC예요.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저 입찰 당시에 착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C 위치는 정해져 있었고요. 그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 계획도 나와 있었고 착공을 앞둔 시점에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통이 한 2년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세가 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전에는 없던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하나 개통을 한 거. 이게 엄청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코앞으로 생기고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시청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서울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제1외곽 고속도로 고양 분기점을 지나서 서울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더 내려오면은 김포공항을 지나가지고 요렇게 더 내려와서요. 이게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이 도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요. 광명 수원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다시 제1외곽, 제2외곽 다 지나가지고 경부축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런 도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가도로 구축망 계획 같은 것들,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제1외곽 고속도로, 제2외곽 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를 다 관통해서 들어가는 세로축, 가로축 도로들이 있어요. 네. 그럼 좀 전에 보셨던 파주 저쪽에 원롱면 자리가 그 전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죠. 비인기 지역이었죠. 토지 투자처로서. 네. 그런데 이런 동네가 그러니까 내신으로 치면 제가 강의 때 하는 말인데 내신으로 치면 저런 데 땅이 내신 9등급짜리 땅이에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예. 근데 성장 관리권역이니까 공장 설립 허가는 잘 나는 데고 그다음에 없던 고속도로 두 개가 이제 크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가기 다 좋아지는 지역이 됐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산업단지 신도시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땅값이 안 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세가 한 20억 원 되지 않느냐.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라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실투자금 한 1억 정도 넣은 상태에서 차익이 10억 정도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자는 월세 받아서 충당하고 돈이 남고. 네. 이렇게 시세가 크게 분출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때가 있느냐? 많죠. 한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한 3년 내에 이제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제2외곽 고속도로가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세로로 서울을 관통해 가지고 저 경기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개통할 만한 지역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특정 지역을 뭐 띄운다 이런 말 듣기 불편해 가지고 네. 예, 근데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대표님. 예. 네. 그 동네에 제가 땅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예. 네. 예. 대표님 지금 막 사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뭐 수도권 일대 아파트 현장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호재가 통하지 않고 금리의 여파를 너무 강하게 받아서 떨어지는 곳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 교통 호재다, 뭐 어떤 호재가 있다 했을 때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를 언제를 잡아야 할지. 땅 투자에서는요, 시기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호재가 있다. 그럼 호재가 있어가지고 땅을 사러 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 서울문상 고속도로 같은 거라든지 제2외곽 고속도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자, 제2외곽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발표가 난다. 그럼 주변 땅값이 오르죠.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서 실시 계획이 나오고 나서 IC 위치가 정해지면 또 땅값이 오르죠. 네. 착공해도 오르죠. 네. 개통하면 또 오르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 땅 투자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보면은 자 실시 계획이 나서 간다. 그 도로 제2외곽 고속도로 이쯤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졌어요.
이때 땅을 사러 가면 종전보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왜 이때 오르고 나서 오느냐? 그 전 단계에서 오지. 그럼 전 단계에서 가면요. 그러면 이 지역 주변에 생긴다는 발표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그것도 그 전보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데 듣기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 땅 투자 잘 못해요. 지금 내한테 땅 파는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에 샀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먹고 판다. 그렇게 계산하면 평생 땅 투자가 안 돼요. 그냥 이 호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이 호재대로 3년 지났을 때 5년 지났을 때 이 땅값이 얼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 계산을 해서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호재가 실현되기 한 3에서 5년 전쯤에 사시라. 그걸 굉장히 많이 권해요. 3년에서 5년 예, 금방 이 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제외곽 고속도로는 개통하기 5년 전쯤이고요.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는 개통하기 2년 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싸게 살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남들이 모를 때 땅을 산다 그러면 너무 초반에 사야 돼가지고 사업 자체가 불확실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든 철도든 뭐랄까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기 전에 덜컹덜컹 산다든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선생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곧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어디로 간다고 대충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먼저 답사가서 미리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있어봐. 그게 2014년도에 이야기했어요. 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지금 개통 못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아직도 안 했잖아요. 그죠? 아직 구리까지밖에 개통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안성에 땅을 샀다 올랐냐? 올랐겠지만 2014년부터 2026년까지 효율 안 사죠. 그렇다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개통을 한 2, 3년 앞두고 샀었다. 그런 다음에 착공한 다음에 사도 된단 말이에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착공한 다음에 산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안성까지 개통이 한 2년 지연될 것 같거든요. 착공한 뒤에 사도 지연이 되는 마당에 너무 초기에 사지 마시라. 2022년 한 해가 굉장히 부동산 침체가 길어졌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거래절벽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월급 받아 사는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인기를 많이 끌지 않았나 싶은데 예를 들어 바닷가 조망이 가능한 토지 그리고 또 향후에 창고로 지을 수 있는 토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토지 투자가 성공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주택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매로 해가지고 재미있었던 사례가 아주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저는 강의할 때 제가 직장 다닐 때 투자했던 사례를 가끔씩 보여드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주택 경기 안 좋았고 나 직장 다닐 때 한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지제동에 공장이 경매났던 사례거든요. 이 보면은 평택 지제동입니다. 삼성전자 있죠. 고덕국제신도시. 그리고 지제역의 서쪽에 있고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삼성전자 그 남쪽에 있는 건데 낙찰자 접니다. 예. 2012년 10월이면 김종률이가 부동산 강사하기 전입니다. 직장 다닐 때 낙찰받은 사례거든요. 이거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호재가 실현되기 한 3에서 5년 전, 도로개통, IC개통 2, 3년 전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뉴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온다는 발표가 2012년 7월쯤에 났어요. 제가 낙찰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7월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났고 지제역의 KTX, 그 당시로서는 KTX였습니다. 이 들어온다는 발표가 국토부가 확정 발표를 2012년 2월에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고덕 IC가 생긴다는 발표가 그 무렵에 났어요. 요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났거든요. 네. 그럼 저는 낙찰을 언제 받았느냐? 10월이에요, 10월. 그러니까 2012년 2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지제역 발표가 나고 나서, 근데 발표가 나고 나서 사도 되느냐? 그대로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보니까 실제로 이 세 개의 큰 호재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실현이 2016년 하반기에 났습니다. 삼성전자도 1차 가동을 2016년 하반기에 했고 지제역 SRT 개통을 2016년 하반기에 했고요. 고덕 IC도 그때 개통을 한 거였거든요. 네. 이때 주택 경기 분명히 안 좋았죠. 네. 보통 부동산 투자다, 땅 투자들은 몇 년 정도 잡아요?
꽤 길게 보지 않나요? 저도 이거 한 2년 만에 팔았습니다. 2012년 잠금 납부일자가 2012년 12월 28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2년 걸렸습니다. 2013년 1월 3일에 매각했습니다. 그 며칠 걸렸어요? 6일. 해가 바뀌어서 2년이고 6일 만에 팔았어요. 6일 만에. 잔금 납부하고. 그러니까 땅 투자가 오래 걸린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게 저는 주택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그 시기가 뭐랄까 그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내심 기다려지는 게 이 보면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입찰자가 달랑 2명이었어요. 2등하고 제가 입찰가 차이가 1억이나 났었습니다. 1억이 좀 넘게 났었거든요. 1억이면 지금도 큰 돈인데 10년 전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저 때는 제가 김종률 대리 때인데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도 낙찰을 받고 잔금 치고 얼마 안 있다가 삼성전자라든지 고속도로 IC라든지 지제역 그 KTX라든지 그때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저기 뉴스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팔았는데 저때 당시로서는 삼성전자나 그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그 KTX나 이런 것들이 그 호재가 실현되기 4년 전쯤이었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었죠. 지제역은 착공을 한 뒤였고 고덕국제 신도시에 들어오는 삼성전자도 택지지구 내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택지지구 보상 다 끝나고 토목공사 들어간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택지지구 내에 다른 산업단지들 입주가 얼마 걸리나 보니까 택지지구가 착공하면 3, 4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4년 뒤에 삼성전자 들어오겠구나. 그럼 지금 타이밍은 좋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지역 호재가 강력한 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0년 전 거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저 때는 제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사례를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예.